세상에,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침대 아래에서 정화는 낯선 구두가 멈춰서는 걸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화는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막고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방문했다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침대 아래에 숨어서 듣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장정아는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몸속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사흘째 연락이 끊겼어요.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문자를 보냈거든요. 엄마, 밥 챙겨 드셨어요? 그 짧은 문자 하나가 정화의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흘째 그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며느리 유리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어요. 유리는 매번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 출장 가서 바빠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며느리의 톤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정화는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생활의 균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경로당에서 들은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 재산 때문에 후견인 걸고 난리래. 조심해야 돼. 그때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정화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관리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아들 요즘 보셨나요?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며칠째 못 봤는데요. 출장 가셨나 봐요. 정화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집 앞에 섰을 때 정화는 숨이 멎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열린 게 아니라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봤을 때 정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 운동화 한 켤레가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항상 신던 검은색 운동화요. 출장이면 캐리어를 가지고 갔을 텐데 왜 방에 그대로 있지? 정화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엔 아들 옷이 그대로였어요.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리표 건강식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샐러드, 두부, 닭가슴살. 아들이 싫어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늘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삼겹살이랑 치킨을 좋아했어요. 정화의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부엌 한쪽 선반 위에 찢어진 봉투가 보였어요. 등기우편 봉투였습니다. 찢겨진 조각만 남아 있었고 겉면 일부만 붙어 있었어요. 정화가 그 봉투를 집어 들려는 순간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전자도어락 입력음이었어요. 정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침실 쪽으로 재빨리 움직였어요. 옷장 뒤로 갈까? 아니, 발소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정화는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바닥에 차가운 먼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침대 밑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정화는 숨을 죽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어왔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해요. 더 늦으면. 며느리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밝은 톤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정화는 침대 밑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헤든 요양병원 기록은 이미 맞춰놨습니다. 문제는 가족 쪽이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무심한 톤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쪽은 남은 건 어머님뿐이네. 또 다른 남자 목소리였어요. 정화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나를 말하는 거야? 유리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분은 본인도 기억이 흐려졌다고 믿게 만들면 돼요. 정화는 침대 밑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치매 프레임. 그 단어가 머릿속을 쳤습니다. 도연 씨 거는 사망으로 확정하지 말고 실종으로 끌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병원 쪽엔 응급 내원 후 전원으로 정리돼 있어요. 남태수와 정태수가 유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화는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갔다고? 실종? 살아있어? 죽었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발이 떨렸습니다. 서류는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정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금은 자동이체를 바꾸면 되고요. 남기철이 무심하게 덧붙였어요. 정화는 연금이라는 단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는 유종연금이었어요. 정화의 생활비였습니다. 며느리 유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은 감정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교회에 말해요. 교회를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화는 침대 밑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교회를 못 가게 하면 진짜 고립되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정화의 유일한 사회였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끊으려는 거였어요. 손주 서준이는 오늘부터 제가 데리고 있어요. 어머님은 절대 눈치 못 채게 할 거고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침대 밑 먼지 위로 떨어진 눈물이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손주까지, 아들도 손주도 빼앗는다고? 정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음을 참았어요. 지금 소리내면 끝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거실 쪽으로 이동했어요. 유리와 남자 둘이 계속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화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 아들이 어디 있지? 살아있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화는 침대 밑에서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마침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나간 것 같았어요. 정화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 누가 남아있을까 봐요.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화는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들 흔적이 없어. 정화는 다시 한번 집안을 살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요.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 봉투가 몇 개 보였어요. 정화는 약 이름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복용 날짜가 적힌 메모지가 있었는데 날짜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11월 3일, 11월 5일, 11월 8일.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10월 28일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정화는 약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될지도 몰랐어요. 냉장고로 다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쪽을 자세히 봤어요. 냉장고 문 안쪽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준이 유치원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정화의 손이 떨렸어요. 손주를 옮길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증거였습니다. 정화는 아들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까지 다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노트북도 없었어요. 개인정보가 전부 사라진 거였습니다. 정화는 관리실에 내려가려다 멈췄어요. 내가 지금 움직이면 저들이 알게 돼. CCTV를 확인하면 정화가 이 집에 왔다는 게 드러날 거였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알게 돼요. 정화는 교회 권사에게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교회를 못 가게 하려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면 소문이 퍼질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먼저 손을 쓸 거였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평생 급식실에서 일하며 써온 습관이었습니다. 식재료 입고 시간, 배식 인원, 남은 반찬까지 전부 기록했었어요. 정화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아들 집 도착. 현관문 잠기지 않음. 오전 10시쯤. 침대 밑에서 며느리와 남자 둘의 대화 들음. 며느리 이름 배우리. 남자 둘 이름 모름. 한 명은 병원 관계자, 한 명은 법무 관계자로 추정. 정화는 들었던 대화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수첩을 다 쓰고 나서 정화는 며느리 유리에 대해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을 열고 배유리 미혼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며느리의 얼굴이 떴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건강, 힐링, 가족 사랑을 전하는 배유리입니다. 속에 글이 떴어요. SNS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주 서준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요리하는 사진, 책 읽는 사진.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정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얼굴로, 저 목소리로, 침대 밑에서 들었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 목소리와 화면 속 밝은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컴퓨터를 끄고 집을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정문을 지나는데 관리실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 만나셨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집에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요즘 통 안 보이네요. 정화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화는 생각했어요. 경찰에 바로 가야 할까? 아니, 아직 이르다. 증거가 없어. 아들이 살아있는 흔적부터 찾아야 해. 정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어요. 약 봉투, 수첩, 그리고 정화는 아들 집 우편함을 떠올렸습니다. 나오면서 우편함을 확인했었어요. 찢어진 등기봉투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조각들을 주워왔었어요. 식탁 위에 조각들을 펼쳐놓고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췄어요. 10분쯤 지나자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울, 성년 의견 신청 안내, 그리고 마지막 단어, 후견. 정화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후견? 경로당에서 들었던 바로 그 단어였어요. 부모 재산 때문에 후견인 걸고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조각을 다시 받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실종시키고 정화에게 치매 딱지를 붙이고 손주까지 데려가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법으로, 서리로 정당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정화는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1. 아들이 살아있는 증거 찾기. 2.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 만들기. 3. 손주 서준이 보호하기. 정화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손주 서준이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라도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교실로 들어가 선생님을 찾았어요. 선생님, 서준이 하원하러 왔어요. 선생님은 정화를 보더니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 할머니시죠? 오늘 엄마가 일찍 데려가셨어요. 정화는 시계를 봤어요. 아직 2시였습니다. 하원 시간은 오후 4시였어요. 일찍요? 왜요? 글쎄요. 급하게 데려가신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껄끄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뭐요? 정화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전학 상담도 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신다고. 정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학? 주소 이전. 양육권의 시작이었어요. 어디로요? 어느 유치원으로요? 그건 저희도 잘 몰라요. 선생님이 난처해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유치원을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며느리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유리가 받았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유리야, 서준이 어디 있어? 유치원이요. 왜요? 오랜만에 서준이 보고 싶어서 내가 하원하려고 유치원에 갔더니 내가 데려갔다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화는 느꼈어요. 유리가 대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병원 가야 해서요. 서준이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전학은 왜 해? 정화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전학이요? 아, 그게. 유리의 목소리가 살짝 굳었어요. 집이 좀 멀어서요. 가까운 데로 옮기려고요. 집이 멀다고? 지금도 5분 거리잖아. 어머님, 도연 씨 연락 안 돼요? 저도 걱정이에요. 유리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정화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유리가 대화를 피하고 있다는 걸요. 유리야, 도연이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저도 찾고 있어요. 어머님도 혹시... 유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억이 자꾸 헷갈리신다면서요? 교회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정화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치매 프레임.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내 기억은 멀쩡해.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 나 괜찮아.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교회 집사에게 뭐라고 말한 거지? 정화는 교회 친구들에게 연락하려다 멈췄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더 곤란해질 것 같았어요. 정화는 아들 회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로담로지스. 아들이 팀장으로 일하는 곳이었어요.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했어요. 오피스텔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정화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저, 도연 팀장 어머니인데요. 도연이 있나요?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연 팀장님이요? 아, 직원이 말을 흐렸어요. 뒤에서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연 팀장님 며칠 전에 퇴사하셨어요. 아니, 휴직이었나? 여튼 지금은 회사에 안 계세요. 정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퇴사? 휴직? 뭐가 맞아요? 그게 정확히는 저희도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기록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리 중인 거였어요. 사장님은 계세요? 사장님은 외출 중이세요. 정화는 더 이상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낯선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모른 척했습니다. 정화는 그 남자가 침대 밑에서 들었던 목소리 중 하나라는 걸 직감했어요. 정태수? 법무법인 사무장. 정태수는 회사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건넸어요. 정화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움직이면 들킬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화는 회사를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를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아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이와 대학 동창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형서가, 나 도연이 엄마야.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연이 요즘 본 적 있어? 아니요. 한 일주일쯤 연락이 안 되네요. 무슨 일 있어요? 도연이가 요즘 이상한 말 한 적 없어? 형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상한 말이요? 응. 뭐 불안하다거나 누가 이상하다거나. 아. 형석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한 달 전쯤에 만났을 때 도연이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 이름으로 뭘 하는 것 같다고. 정화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뭘 한다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서류 같은 거? 자기가 서명 안 한 게 어디선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아마 착각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했어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유리의 SNS를 찾아봤어요. 최신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올린 거였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아픈 날. 사진에는 유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출된 슬픔이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유리를 불쌍한 아내로 보고 있었어요. 피해자로 봤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라인 여론이 이미 유리 편이었어요. 이게 뒤집어진 세상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흉내를 내고 진짜 피해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화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주 서준이 생각났어요. 7살짜리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빠를 찾고 있을까요? 정화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집에서 가져온 서준이의 작은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색연필, 공룡 장난감, 그림책이 들어 있었어요. 그림책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정화는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말고 할머니에게.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쪽지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찾아주세요. 7살 아이가 쓴 글이었습니다. 철자도 틀리고 삐뚤빼뚤했어요. 하지만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꼭 찾아줄게. 할미가 꼭 찾아줄게. 정화는 쪽지를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11월 16일 서준이 유치원 전학. 며느리가 치매 프레임 씌우기 시작. 아들 회사에서 퇴사휴직 기록 혼란. 정태수로 보이는 남자 목격. 정화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화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하나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끝까지 싸울 거였어요. 정화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정화는 침대 밑에서 들었던 병원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헤든 요양병원.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헤든 요양병원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어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어요. 회색빛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이 낡아 보였어요. 정화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원무과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저기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최도연이라고 환자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였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최도연요? 잠시만요. 한참을 찾더니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름 환자 없는데요. 확실해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정화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없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더 물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원무과를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여기 온 게 맞나? 정화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병원 안을 둘러봤어요. 사람들 동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급식실에서 일하며 익힌 습관이었어요. 누가 언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느 시간에 사람이 많은지, 정화는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간호사들이 교대했어요. 원무과 직원들도 식사 시간이 되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화는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정화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외투를 여미며 버텼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인내였습니다. 50년 넘게 살림하고 남의 밥 챙기고 자식 키우며 익힌 인내였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간호조무사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정화는 그분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간호조무사가 멈춰 섰어요. 네, 제가 밤새 여기 있었는데
좀 추워서요. 혹시 따뜻한 물이라도.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정화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할머니. 여기서 밤새 계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간호조무사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화가 차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정화는 조금 마시고 간호조무사에게 건넸어요. 같이 드시죠. 간호조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화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결국 앉았어요. 할머니, 누구 찾으세요? 제 아들이요. 여기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록엔 없대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이름이 뭔데요? 최도연이요. 간호조무사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최도연. 간호조무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아세요? 정화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간호조무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 응급실에서 왔다가 전원 처리됐어요. 정화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전원이요? 어디로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원무팀장님이 직접 처리하셨거든요. 원무팀장이요? 네. 남기철 팀장님. 그분이 직접 서류 처리하셨어요. 보통은 저희가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 사람, 제 아들이에요. 제발 좀 더 알려주세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간호조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건 이게 다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게 응급실 기록에는 있는데 입원 기록에는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누가 서류 들고 와서 난리였거든요. 정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원. 그 단어가 머릿속을 쳤어요. 아들이 여기 왔다가 어딘가로 옮겨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지워지고 있었어요. 혹시 주차장 CCTV 같은 거 있나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있긴 한데 저장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것도 곧 지워질 거예요. 정화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화가 간호조무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간호조무사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 말을 남기고 간호조무사는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벤치에 앉아 생각했어요. 남기철, 원무팀장, 침대 밑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버스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돈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였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전원, 응급실, 기록 조작. 정화는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은 분명 헤든 요양병원에 왔었어요.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입원하지 않고 전원됐어요. 어디로 갔을까? 정화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침대 밑에서 들었던 대화를 다시 읽어봤어요. 선정재활센터. 그 이름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정화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선정재활센터를 검색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재활센터였습니다. 주소를 적었어요. 하지만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먼저 며느리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무법인 한울, 정태수, 그쪽을 먼저 파야 했습니다.
정화는 한울 법무법인 주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에 있었어요. 오후에 정화는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빌딩 10층에 있었어요. 정화는 상담을 예약하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밝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죠? 네. 어떤 상담이세요? 상속 관련해서요. 정화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이거 작성하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정화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상속, 후견, 부동산 등기 전문. 후견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화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혹시 실종된 가족이 있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실종 선고를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그 전까지는 후견인을 세워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요. 후견인이요? 네. 법원에 신청해서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정하면 그 사람이 실종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정화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계획이었어요. 아들을 실종시키고 후견인이 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 상담 감사합니다. 정화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대기실을 지나는데 복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서류 접수 완료됐습니다. 제출인은 배유리 씨고요. 정화는 멈춰섰습니다.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관련인은 최도연 씨죠? 네, 맞습니다. 정화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후견 신청은 다음 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화는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어요. 며느리는 이미 후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명의를 건드리고 있었어요. 정화는 집 등기부등본도 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등기소로 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열람 내역을 봤어요. 누군가 정화집 등기부를 여러 차례 열람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4번이나요. 정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집을 누가 자꾸 들여다봤다는 게 무서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간 되세요? 왜? 건강검진 같이 가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정화는 알았습니다. 검진은 치매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나 괜찮아. 안 갈래.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한 번만 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그치듯 변했습니다. 안 간다니까. 정화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화는 교회 집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명순이었어요. 전에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저 좀 만나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말로 하긴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날 정화는 명순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명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화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침대 밑에서 들은 대화, 병원, 법무법인, 며느리의 움직임까지요. 명수는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화 언니, 이거 심각한데요. 나도 알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할 기록이 필요해. 일상 기록.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후견 싸움에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매일 뭘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돈은 어떻게 썼는지 다 기록해야 해요. 정화는 그날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났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돈을 얼마 썼는지요. 영수증도 전부 모았어요. 버스 카드 사용 내역도 출력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로담로지스 주거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월급 받던 은행이었어요.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 최도연 계좌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시면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요. 아들이 실종됐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난처해하며 뭔가 확인했습니다. 최도연 씨 계좌는 최근에 대리인이 추가됐네요. 대리인이요? 누구요? 배유리 씨요. 정화는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길을 걷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남기철이었습니다. 헤든 요양병원 원무팀장. 남기철이 며느리 유리와 짧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화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유리와 남기철이 헤어졌습니다. 정화는 남기철을 따라갔어요. 남기철은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도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놓쳤어요. 정화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정화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은행 계좌 대리인 추가됨. 며느리와 남기철 접촉 목격. 정화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어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정화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내일은 선정재활센터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화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아들을 꼭 찾을 거였습니다. 끝까지요. 정화는 며칠 동안 정태수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울 근처를 오가며 관찰했어요. 언제 출근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눈여겨봤습니다. 정태수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했어요.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저녁 6시면 퇴근했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정화는 정태수가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을 유심히 봤어요.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법원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가족법원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후견 신청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아들 이름으로 혹시 후견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정화입니다. 아들은 최도연이고요. 직원이 잠시 확인했어요. 아직 접수된 건 없네요.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가족에게 알려주나요? 네. 당사자와 가족에게 통지가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는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준비 중인 거였어요.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집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어요. 열람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난달 열흘, 15일, 23일, 그리고 이번 달 3일. 4번이나 누군가 정화 집 등기부를 들여다봤어요. 정화는 열람자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상 열람한 건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태수였어요. 며느리 유리의 지시로 정화 집까지 노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정화는 명순에게 전화했어요.
집사님, 나 지금 집 등기부를 누가 자꾸 들여다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명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 달 사이에 4번이나요. 이거 뭔가 하려는 거 맞죠? 당연하죠. 정화 언니, 지금 당장 집명예 보호 조치해야 해요. 어떻게요? 등기부에 열람 제한 신청하고 가능하면 신탁 같은 것도 알아봐야 해요. 일단 내일 만나요. 정화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화는 숨을 고르고 받았어요. 어머님, 응, 내일 시간 되세요? 서준이 보러 오세요. 정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니. 그래. 몇 시에? 오후 2시요. 집으로 오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정화는 생각했어요.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봐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정화는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유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정화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서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를 보더니 뛰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서준이. 정화가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안겨 있었어요. 유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아니야. 난 괜찮아. 정화는 마시지 않았어요. 요즘 속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유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연기였어요. 도연 씨 일로 저도 너무 힘든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유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며느리의 연기를 가만히 봤습니다. 서준이가 정화 옆에 앉았어요. 정화는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서준이 팔목에 작은 멍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모양이었어요. 손가락 자국 같았습니다. 정화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안 됐어요. 서준아, 팔 어디 부딪혔어? 응, 넘어졌어. 서준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정화는 알았어요.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유리야, 서준이 유치원은 언제 옮겨? 정화가 물었습니다. 유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다음 주요. 집이 멀어서. 어디로 옮기는데? 송파 쪽이요. 송파? 거기가 더 먼데?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가 그쪽이라서요. 유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정화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준이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유리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건 왜요? 서준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어머님, 서준이는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유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화는 더 이상 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준에게 말했어요. 서준아, 할머니랑 잠깐 산책 갈까? 응, 좋아. 서준이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막았어요. 지금은 안 돼요. 위험해요. 위험? 뭐가 위험한데? 요즘 날씨도 춥고. 서준이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유리가 서준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정화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유리도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 이만 갈게. 벌써요? 응. 교회 일이 있어서 현관으로 나가는데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우연히 상자 하나를 봤어요.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울. 정화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유리가 뒤에서 나오기 전에 찍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유리가 문 밖까지 따라 나왔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제발.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습니다. 위협이었어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정화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봤어요. 찍어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울. 발신인 주소까지 선명하게 찍혔어요. 정화는 사진을 명순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증거 될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됩니다. 계속 모으세요. 정화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정화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약점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화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서준이 팔목에 멍, 며느리가 산책 마금, 법무법인 한울 택배 상자 목격 및 사진 촬영. 정화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싸움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물러서지 않을 거였습니다. 아들을 찾을 때까지, 손주를 지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거였어요. 며느리 집을 나온 후 정화는 며칠 동안 유리의 SNS를 지켜봤습니다. 매일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힘든 시간이지만 웃으며 이겨내고 있어요. 사진 속 유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언니 최고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웃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사람들은 유리를 사랑했어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봤습니다. 정화는 유리의 직장을 검색해 봤어요. 커머스 스튜디오 미온. 강남에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일정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목요일 저녁 정화는 미온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 6층에 있었어요. 입구에 미온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정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제품 정말 좋아요. 피부가 완전 달라졌어요.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촬영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유리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했어요. 조명을 받아 얼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건강식품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유리가 제품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목소리가 밝고 경쾌했습니다. 정화는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 집에서 들었던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족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서준이한테 매일 먹여요. 유리가 손주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정화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유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화는 대기실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유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문틈 사이로 지켜봤어요. 유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유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낮았어요. 네, 정태수 사무장님. 정화는 귀를 세웠습니다. 정태수? 법무법인 한울의 그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은 검진만 받게 하면 돼요. 판단력 저하 소견만 나오면. 그 다음은 제가 해요. 정화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태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도연 씨 거는요? 아직 살아있으면 골치인데. 정화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살아있다고? 아들이? 유리가 낮게 대답했어요. 살아있어도 기억이 없게 만들면 끝이에요. 정화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유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기철 팀장님한테는 확인하셨죠? 헤든 요양병원 쪽 기록은요? 전원 처리 완료됐다고 하던데요. 외부로 새면 곤란하니까 조심해야죠. 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유리가 전화를 끊었어요. 정화는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 하지만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기억을 잃게 만들려고 한다. 정화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목표는 보험금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아들을 살려두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 후견인이 되어 모든 걸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기능을 켜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화는 끝났어요. 대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화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움직였어요. 유리와 마주치면 안 됐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칸 안에 숨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촬영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퇴근한 것 같았어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정화는 망설였습니다. 가방을 뒤지는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방 옆에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정화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성년 의견 신청서였습니다. 아직 작성 중인 것 같았어요. 피의견인 이름에 최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찍었어요. 서류 밑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헤든 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것도 사진 찍었어요. 진단 내용은 외상성 뇌손상 의심이었습니다. 정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다쳤다는 거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정화는 서류철을 재빨리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대기실을 나와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화는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유리가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지운 상태였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서준이 옷 전달하러 왔어. 정화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옷이요? 유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정화에게 다가왔어요. 서준이가 할머니 집에 두고 간 옷 있어서요. 정화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유리가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화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혹시 대기실 들어가셨어요?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만지셨죠?
유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만졌어. 나 화장실만 다녀왔어. 정화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유리는 한참 정화를 바라봤어요. 그럼 됐어요. 조심히 가세요. 유리가 비켜섰습니다. 정화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등 뒤로 유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걸었어요.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성년의견 신청서, 병원 진단서, 선명하게 찍혔어요. 정화는 명순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사진 봤어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이요. 도연 씨가 다쳤다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정화 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요.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정재활센터, 거기 가봐야 해요. 혼자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가야 해요.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연기가 무너지는 순간을 봤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천사였지만 전화 통화할 때는 악마였어요. 그 모든 걸 정화는 들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아들은 살아있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찾아야 한다. 정화는 집에 도착해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전부 적었어요. 유리와 정태수 통화 내용, 도연 생존 확인, 기억 제거 계획, 헤든 요양병원 전원 처리 완료, 선정재활센터 추정. 정화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천사 연기는 이제 통하지 않을 거였어요. 정화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선정재활센터로 가겠다고요. 아들을 꼭 찾을 거였습니다. 정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유리, 정태수, 남기철, 세 사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커머스 스튜디오, 법무법인, 요양병원, 세 곳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다시 정리했어요. 며느리 유리는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였습니다. 밝고 착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없애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태수는 법무법인 사무장이었어요. 등기와 후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서류로 사람을 지우는 일을 했어요. 남기철은 헤든 요양병원 원무팀장이었습니다. 환자 기록을 조작했어요. 아들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세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정화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보험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보험금이 목적이라면 아들을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통제였어요. 아들을 살려두되 기억을 없애고 법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후견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삭제였어요. 아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회사 지분, 정화의 연금과 집, 손주 서준이까지 모든 걸 묶어서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화는 명순에게 전화했어요. 집사님, 이 사람들 연결고리를 정리해 봤어요.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유리가 중심이에요. 정태수는 법적 처리를 맡고 남기철은 병원 기록을 조작해요.
세 명이 역할을 나눠서 움직이고 있어요. 명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범죄 구조네요. 각자 자기 영역만 처리하니까 전체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봤어요. 전부 다요. 정화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 찾아야죠. 선정재활센터로 가야 해요. 정화 언니, 정말 혼자 가시려고요? 일단 가서 확인만 할게요. 아들이 거기 있는지부터 알아야죠. 정화는 전화를 끊고 준비했습니다. 가방에 수첩과 핸드폰을 넣었어요. 물과 간단한 음식도 챙겼습니다. 선정재활센터는 경기도 외곽에 있었어요.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유리였습니다. 정화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 왜? 오늘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약속 잊으셨어요? 정화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리가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나 병원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님,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제가 지금 어머님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정화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집 앞에 와 있다고요? 나 지금 집에 없어. 교회 갔어. 교회요? 오늘 무슨 예배 있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구역 모임 있어. 끊을게. 정화가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집 앞까지 왔다는 건 뭔가 급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화가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버스가 왔습니다. 정화는 서둘러 올라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시간을 달려 선정재활센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동네였어요. 주변에 논밭이 많았습니다. 재활센터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회색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정화는 건물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재활센터를 지켜봤어요. 오후 1시쯤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인 것 같았어요. 2시쯤 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태수였습니다. 정화는 숨을 죽였어요. 정태수가 여기 온다는 건 아들이 정말 여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태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30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차에 올라탔어요. 정화는 재활센터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최도연이라고 환자 있나요? 여자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런 이름 없는데요. 정화는 예상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그럼 한 달 전쯤에 입원한 40대 남자 환자 있나요? 환자 정보는 보호자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어요.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물러났어요. 정면 돌파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주변을 돌았습니다. 뒤쪽에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환자들이 산책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정화는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건물 창문들을 하나씩 봤어요. 2층쯤 휠체어 탄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자였어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멀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체격이, 머리 모양이, 앉은 자세가요. 정화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도연이?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건물로 다시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정화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였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저기요. 저 아들 찾으러 왔어요.
아들이요? 이름이 뭔데요? 최도연이요. 경비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돌아가세요. 제발이요. 한 번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정화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경비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여기 그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환자 정보는 못 알려드려요. 법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 2층 창가에 있는 환자는 누구예요? 정화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경비가 올려다봤어요. 아, 저 환자요? 그 사람은 보호자가 따로 있어요. 면회도 제한적이고요. 보호자가 누구예요?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경비가 정화를 밀어냈습니다. 강하지 않았지만 단호했어요. 정화는 재활센터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물을 샀습니다. 편의점 밖 벤치에 앉아 생각했어요. 아들이 저기 있는 게 맞을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수가 여기 왔다는 건 뭔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화는 편의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선정재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기 자주 와요? 네, 가끔 오죠. 담배 사러 오고 그래요. 환자들은요? 밖에 나와요? 가끔요. 휠체어 타고 산책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근데 꼭 보호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한 달 전쯤에 새로 온 환자 있었나요? 40대 남자요. 주인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런데 한 달 전에 구급차가 온 적은 있어요. 정화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구급차요? 네. 밤에 왔었어요. 환자 한 명 실어 왔더라고요. 정화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여기 있다고요. 해든 요양병원에서 전원됐고 여기 선정재활센터로 온 거였어요. 이름을 바꾸고 기록을 지우고 숨겨놓은 거였습니다. 정화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재활센터를 다시 바라봤어요.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저기 아들이 있다. 살아있다. 하지만 기억을 잃었거나 의식이 흐린 상태일 거예요.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아들을 데려올까요? 정화는 생각했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게 필요했어요. 정화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수첩에 오늘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선정재활센터 확인, 정태수 목격, 2층 창가 환자 의심, 구급차로 한 달 전 입원. 정화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아들은 살아있다.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기 선정재활센터에 있다. 하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는 상태였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실종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거였어요.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되찾을 거라고요. 반드시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선정재활센터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명순과 함께였어요. 하지만 집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며느리 유리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정화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획된 느낌이었어요. 누구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 선생님들이에요. 어머님 건강검진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정화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건강검진이 아니었어요.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려는 거였습니다. 나 검진 안 받아. 돌아가. 어머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유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화는 재빨리 명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며느리가 사람들 데리고 우리 집 앞에 왔어요. 뭐라고요? 지금 가고 있어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명순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유리가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띠링, 띠링, 띠링.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요. 유리가 소리쳤어요. 복도에 있는 다른 집 사람들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화는 견뎠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5분쯤 지나서 명순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한 명도 함께 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이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저 안에 제 시어머니가 계신데 최근 정신이 혼미하셔서요.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데 문을 안 열어주세요. 유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명순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저분은 정신 멀쩡하세요. 억지로 병원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세요? 유리가 명순을 쳐다봤어요. 교회 집사입니다. 정화 언니 친구고요. 경찰관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안에 계신 분, 문 열어주시겠어요? 경찰입니다. 정화가 문을 열었어요. 명순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와 낯선 남자들도 들어오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어요. 잠깐만요. 일단 상황부터 파악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정화를 봤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저 멀쩡해요. 정화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병원 가실 의향 있으세요? 없어요. 나 건강해요. 유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자꾸 헛것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연 씨가 어디 있다고 계속 찾아다니시고. 정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실종됐어요. 찾는 게 당연하죠. 그게 왜 정신병이에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종 신고는 하셨습니까? 아직이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어머님 보기엔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억지로 병원 데려가실 순 없습니다. 경찰관이 유리에게 말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나갔어요. 유리도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정화를 쏘아봤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위협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화 언니 괜찮아요? 명순이 옆에 앉았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이제 정말 위험해요.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명순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교회에 갔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교회 사람들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정화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예배가 끝난 후 권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도연 씨 실종됐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유리가 교회에 먼저 손을 쓴 거예요. 나 멀쩡해요. 아들 찾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 말로는 도연 씨가 출장 간 건데 집사님이 자꾸 실종됐다고 하신다고. 정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리가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교회를 나와 정화는 명순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다 며느리 편이에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 언니, 이제 증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요. 멀쩡하다는 증거요. 어떻게요? 매일 일기를 쓰세요. 시간, 장소, 만난 사람, 한 일을 전부 적으세요. 그리고 영수증을 다 모으세요.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출력하고요. 명순이 메모지에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정신과 아니고 일반 내과요. 검진 결과를 받아놓으면 증거가 돼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정화는 더욱 철저하게 기록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아침 식사 메뉴, 교회 출석 시간, 마트에서 산 물건까지 전부 적었어요. 영수증은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한 달치를 출력했어요. 병원에도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건강하다고 말했어요. 70대 치고 정말 건강하시네요. 정화는 검진 결과지를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정화 집 우편함에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뜯었어요. 성년후견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청구인은 배우리, 피청구인은 장정화였어요. 정화가 아니라 정화 본인에게 후견인을 붙이려는 거였습니다. 정화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정화를 판단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정화는 명순에게 달려갔어요. 집사님, 이거 봐요. 명순이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심각해요. 법원 심리 날짜가 언제예요? 2주 후요.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그리고 정화 언니가 정상이라는 증거를 전부 제출해야 해요. 정화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수첩, 일기장, 영수증, 교통카드 내역, 건강검진 결과지요. 이것들 전부 복사해서 정리하세요. 변호사한테 가져가야 해요. 명순이 도와줬습니다. 둘이서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깊었어요. 내가 미쳤다는 증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증거로 맞서기로 했어요. 아들을 찾을 때까지, 자신을 지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거였습니다. 정화는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나는 멀쩡하다. 그리고 내 아들은 살아있다. 이 두 가지를 꼭 증명하겠다. 정화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화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교회 권사에게서였어요. 집사님, 내일 교회에서 도연씨 추모 예배 있어요. 오실 수 있으시죠? 정화는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네, 추모 예배요? 너무 놀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어머님, 유리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추모 예배가 뭐야? 도연이가 죽었어? 아니에요.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한 달이 넘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셔서요. 유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혹시 충격받으실까봐. 내 상태 멀쩡해. 내일 갈 거야. 정화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화는 명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내일 교회에서 추모 예배한대요. 뭐라고요? 도연 씨가 죽지도 않았는데요?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실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거죠. 명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화 언니, 내일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다음 날 정화는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 수첩과 사진들을 넣었어요. 교회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배당 앞에 도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정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죽지 않았는데 사진이 저렇게 걸려 있었어요. 예배당 입구에서 며느리 유리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린 것 같았지만 울고 있는 척하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안 됐어요. 힘내세요. 사람들이 유리를 위로했어요. 유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화가 다가가자 유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곧 슬픈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정화는 짧게 대답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앞쪽에 도연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꽃이 놓여 있었어요. 마치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정화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명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속속 들어왔어요.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유리의 지인들도 많았습니다. 뒷줄에 정태수와 남기철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둘은 서로 모르는 척했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건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들은 잃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유리가 앞으로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도연 씨와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서준이에게도 좋은 아빠였고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유리를 불쌍한 아내로 봤어요. 예배가 끝나갈 무렵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가족 중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정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정화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단 위에 섰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화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도연이 엄마입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예요. 예배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연이는 실종된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유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내가 증거를 봤어. 헤든 요양병원, 선정재활센터. 내가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 정화가 유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유리의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요즘 정신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병원 가셔야 해요. 유리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최근 기억이 흐려지셔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정화를 바라봤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정화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게 증거예요. 성년 의견 신청서, 병원 진단서, 은행 계좌 대리인 추가 기록. 정화가 서류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아들을 실종시키고 재산을 차지하고 나한테까지 후견인을 붙이려는 계획이었어요. 뒷줄에서 정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건 착오예요. 제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정화가 정태수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 공범이에요. 서류를 만들어준 사람이죠. 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기철도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명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정화 집사님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정화 집사님은 정신이 멀쩡하세요. 오히려 며느리 쪽이 이상해요.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습니다. 혼란스러워했어요.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일단 진정하시죠. 예배당에서 이럴 일이 아니에요.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남편은 없어졌고 시어머님은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고. 유리가 무너지는 척했습니다. 옆에 있던 교인이 유리를 부축했어요. 정화는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요. 사람들은 이미 유리 편이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의심의 씨앗이었어요. 여러분, 제 아들은 살아있어요. 선정재활센터에 있어요. 정화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왜 며느리는 나한테 후견인을 붙이려고 할까요?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정화는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명순과 함께 예배당을 나왔어요. 밖에서 정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잘하셨어요. 명순이 정화 손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들 날 안 믿어요. 일부는 믿을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화는 물러서지 않을 거였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유리의 눈물 연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명순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선정재활센터요. 아들을 데리러 가야죠. 정화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어요. 아들을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명순의 차는 선정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집사님, 저 혼자 들어갈게요. 뭐라고요? 위험해요. 며느리가 올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걸 알면 반드시 와요. 그때를 노려야 해요. 정화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하죠? 경찰 불러주세요. 30분 후에요. 그 전에 제가 증거를 확보할게요. 명순이 걱정스럽게 정화를 봤어요. 하지만 정화는 이미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재활센터 뒷문으로 돌아갔어요. 정원 쪽이었습니다. 담이 낮았어요. 정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급식실에서 무거운 식자재를 날랐던 힘이 남아 있었어요. 정화는 정원 벤치를 딛고 담을 넘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들어갔어요.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2층까지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한 명 지나갔지만 정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화는 기억했습니다. 창가 쪽 병실.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에 귀를 댔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 약 드세요. 간호사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흐릿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아들이었어요. 정화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을 나갔어요. 정화는 벽에 붙어 숨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고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화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에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정화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도연아? 작게 불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화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도연의 눈빛이 흐렸어요. 정화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화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야. 나 엄마. 정화가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도연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도연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맞아요? 정말 엄마예요? 그래, 엄마야. 도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아도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엄마, 저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래, 나갈 거야. 엄마가 데려갈게. 정아가 도연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며느리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정아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았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정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유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숨겨놓은 곳을 내가 찾았지. 정말 귀찮은 시어머니네요. 유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갔어요. 어머님, 여기서 나가시려면 저를 거쳐야 해요. 유리가 정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아는 웃었어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가두려고? 어차피 어머님은 치매 환자예요. 여기서 헤매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안 됐지만 병원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죠. 유리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정아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유리에게 보여줬어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 다 녹음됐어. 유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30분 전부터 경찰한테 신고 들어갔어. 곧 올 거야. 유리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정아는 재빨리 핸드폰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이것까지 폭행으로 추가할까?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리는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우리 합의해요. 돈 드릴게요. 얼마든지. 돈? 정아가 코웃음을 쳤어요. 너 같은 사람이 제일 못 믿는 게 뭔지 아니? 사람은 돈으로 안 산다는 거야. 특히 가족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과 명순, 그리고 로담로지스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배유리 씨죠? 유리는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남편 치료하려고. 치료요? 가족 몰래 숨겨놓고 명예 도용하고 재산 빼돌리는 게 치료예요? 박준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사 지분 서류 조작한 거 다 나왔어요. 도연 씨 도장 위조한 것까지요. 경찰이 유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배유리 씨, 감금, 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발, 서준이 생각해서라도. 정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는 내가 키울 거야. 너 같은 엄마 밑에서 못 크게. 유리가 끌려나갔어요. 복도에서 정태수와 남기철도 경찰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변명했어요. 저는 그냥 업무상 서류만 처리했을 뿐이에요. 업무요? 사람 없애는 게 업무예요? 명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기철은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명 모두 끌려나갔어요. 병실에 정아와 도연만 남았습니다. 정아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도연아, 이제 괜찮아.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유리를 믿었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정아가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죽은 목숨이었어요. 아니, 죽은 것보다 못한 상태였을 거예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포기 안 하고 버텨줘서. 정아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은 많이 회복했어요. 정식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활도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손주 서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아빠, 서준이가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아들을 안았어요. 우리 서준이. 아빠, 이제 집에 가? 응, 곧 가자.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명순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인데. 정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유리는 징역 7년, 정태수는 징역 3년, 남기철은 징역 2년이었어요. 정화는 법정에 앉아 판결을 들었습니다. 유리가 정화를 쳐다봤어요. 원망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웃었어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의 웃음이었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심정이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화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가족을 지키는 건 엄마의 본능이에요. 그 영상은 뉴스에 나갔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70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범죄 막아. 침대 밑에서 들은 대화로 아들 구한 어머니.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힘이다. 나도 저렇게 강한 부모가 되고 싶다. 며느리 정말 무섭다. 조심해야겠다. 정화는 그런 댓글들을 보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손주가 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도연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회사에도 복직했습니다. 정화는 작은 집에서 손주 서준이와 함께 살았어요. 도연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공원에 나갔어요. 서준이가 뛰어놀았습니다. 엄마, 제가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새로 시작해. 넌 아직 젊어. 엄마는요? 이제 좀 쉬세요. 정화가 웃었어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경로당에서 반장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서준이 키워야지. 정화가 손주를 바라봤어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침대 밑에서 들은 건 남의 비밀이 아니었어요. 한 가족을 지우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계획을 막았어요. 혼자 힘으로요. 71살 할머니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싸우는 의지, 가족을 지키는 본능이었습니다.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화는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그게 사는 거였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연락이 안 되는 가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겠습니까? 며느리가 치매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한 상황에서 조용히 버티며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폭로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